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B 시세에서 빨강에서 파랑으로 턴할 때 그때를 조금 눈여겨보면 이거 다 답안지인데 KB에 나오는 왜 안 보시고 계셨어요? 예, 그거 보면 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투자자이자 그리고 현재 공인중개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 아이메픽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요. 부동산 투자 흐름부터 재건축 청약 정보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공인중개사를 네. 오픈하신 건가요? 네, 공인중개사를 작년에 초시동차로 3개월 만에 우와. 땄습니다. 오, 야, 그게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요. 좀 네.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간절했던 이유는 좋은 집을 사주고 싶어서, 합법적으로 사주고 싶어서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6.17 대책으로 거의 찬물이 쫙 끼어졌는데요. 네. 한 명도 전화가 안 와서 전화가 잘못됐나 이렇게 한번 볼 정도로 정말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주춤하고요. 매도자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하다가 사실 이러면 차라리 버티자. 이런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선매수라고 해서 먼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급매로 또 현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곳도 있고요.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지역도 또 있습니다. 네. 오르는 지역은 어디예요?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전혀 상관없는 곳이겠죠. 좀 네. 중저가? 네, 혹은 네. 아주 고가?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을 매도의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건 KB 통계 자료에 잘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둘 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내가 대출이 가능할까? 내가 이거 잘못 사서 꼭지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 6.17 전에는 철저하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네. 매도자 우위 시장의 단편적인 거는 제가 중개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드러난 게 있는데요. 단독 중개를 하신다고 자기 손님을 자기 물건에 붙인다고 공동 중개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알았죠. 와, 이게 불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물건 잡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6.17 이후에는 소장님들이 전화해서 물건 있는데 매수자 좀 붙여달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현재로서는 매수 우위 시장으로 약간 6대4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같은 그러면 대출 규제로 약간 위축될 때 매수자들이 좀 가장 주의 있게 보는, 민감하게 보는 이런 부분 뭐가 있나요? 대출 금액이겠죠. 근데 딱 정해줬잖아요. 6억. 그런데 그 전에 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데 전입 조건이 된 거죠. 6개월 이내 전입을 안 하면 대출이 회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내고 내가 전입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택이 있으면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48이냐 84냐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팔고 사야지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허들이 생긴 거죠. 팔고 사야 되고 6억까지 대출 나오고 그리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은 대출 규제로 좀 더 촘촘하게 자기의 대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흐름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게임을 3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게임에서는 저는 2005년도에 제가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도 규제가 엄청 쏟아졌어요. 지금 말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또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정말 많았죠. 그 와중에 내 집 마련했으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금융위기 당시에 그 집이 안 샀다면 저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도로 내 집 마련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38방을 맞았죠. 규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세다 이제 38가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전사할 뻔했지만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 집 마련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집을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게임인데요. 저는 이거를 개걸음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개가 옆으로 가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KB 시세를 보면은 예전 거를 보면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보합 상태, 강보합 상태로 되다가 사실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때 집을 매수로 또 돌아온다면 또 상승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번 대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예정인 이런 지역은 어딜 보고 계세요? 지역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고액 연봉자인데 돈이 없는 사람. 아, 소득은 있는데 자산이 없는. 네, 그래서 지금 12억까지 만약에 대출이 가능했다면 지금 6억까지 뚝 떨어졌는데 돈은 1억밖에 없으면 또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매수를 포기하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6.17 대책 날 정말 고액 연봉자이면서 돈이 정말 부족하신 분한테 지금 빨리 오늘까지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규제가 나오면 조금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걸 계속 겪다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억까지 대출이라고 하면 DSR은 어느 정도냐면 연봉 8천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억 이하 시장하고 10억 이상 시장으로 좀 나누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6억, 9억, 12억, 15억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데요. 뭐 6억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뭐 이런 그리고 정책자금, 그다음에 9억도 신생아 대출, 그다음에 12억은 뭐 비과세, 뭐 이렇게 되는데, 원래 고가 시장은 저번 정부에서 지정해 줬잖아요. 15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 그게 고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15억 이상 시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넘사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정말 대출을 많이 낼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100억 거래가 어떤 회사 사장님이 하셨는데 올 현금으로 그리고 어떤 지방 투자자가 올 현금으로 사니까 사실 올 현금 있는 사람은 뭐 별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대출을 내고 대출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반대로 항상 이런 기회를 또 포착하고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사실 현장에서 갭 투자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갭 투자는 어떤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계속 쓰여져 왔었고, 그리고 그거를 또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었다라고 하고 그 계획에 내가 차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물건을 좀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6월 27일 전에는 정말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딱 그 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는 지역과 단지와 금액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내 집 마련 계획 있던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만약에 풍선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디까지 좀 확산될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풍선 효과 지역 알고 싶죠?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지역은 서울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원래 1급지 오르고 나서 2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1급지하고 2급지만 오르다가 이 규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서울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퍼지고 나서 경기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노도강, 금강구 지역도 네, 오를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전세 공급이 좀 줄어들고 월세 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월세 중심의 시장이 된다면 우리나라 이런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주식은요,
그냥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집은 꼭 있어야 됩니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에 살든 이게 세 가지 구조가 되는데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는 게 원래 불변의 법칙처럼 했잖아요. 밀어 올린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돈 얼마 더 보태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월세로 가면은 사실 매수 시장에 뛰어들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상 월세로 계속 살다 보면 자산이 점점 쪼그라드는 현상이 그 사람들에겐 생길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속도전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조금 3기 신도시 중에서 나 이 지역은 좀 마음에 들어. 이 지역은 좀 청약해보고 싶어. 이런 지역이 좀 있나요? 3기 신도시가 그래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신도시의 가장 문제점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교통이 해결이 안 된 위례 신도시도 있잖아요. 가장 빨리 됐던 판교라든지 광교 같은 게 제일 많이 올랐고 그리고 강남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교통망이 개통될 땐 당연히 창릉 신도시일 것 같습니다. 창릉? 네. 네, 가장 좋은 지역은 뭐 교산 신도시겠지만 가장 먼저 어차피 선로가 뚫어져 있고 그거는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창릉 신도시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망이 이제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판교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가 좋았던 이유는 일자리를 끼고 있었고 사실 3기 신도시 계획 당시에도 일자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주택으로 또 건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타운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그래도 베드타운이지만 뭐 서울의 도심하고 가까워서 3도심인 뭐 종로라든지 여의도, 강남하고 바로 간통하면서 그 일자리까지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창릉하고 교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뭐 시대마다 뭐 경매다, 뭐 오피스텔이다, 지방 투자다 이게 네. 투자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어떤 트렌드로 투자하는 게 가장 맞는 걸까요? 얼죽신이죠.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인가요? 얼어 죽어도 신축입니다. 근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2019년도 대한민국 청약 지도에서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KB 부동산에서도 뭐 20년 차, 30년 차 구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 알려주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에 대한 열망도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신축이라는 게 또 하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문화 때문에 신분 상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아파트를 예전에는 소유해서 상승을 바랬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아파트를 가져야 신분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트로피 아파트라는 거죠. 트로피 아파트는 그냥 KB 선도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50개 다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훈장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마 요즘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딱 한마디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뭔가 그 아파트가 신분제 같은 이런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좀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선도 50지구가 아니고 선도 500지구를 선도 50지구를요, 그게 빠지냐 안 빠지냐 그것도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도지구의 그 가격 흐름이 우리나라의 가격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뭐 갭 투자 여전히 뭐 여태 지금부터 계속 했었던 투자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를 좀 네, 이쪽 방향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갭 투자 어떤 것 같으세요? 대표님 보시기. 이 갭 투자는요,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네. 독특한 제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게 조금 조건부 대출 금지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대출을 안 받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세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현장에서 보면은 고가 전세일수록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습니다. 생각 외로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 시장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계약갱신권이 생기고 2+2라는 제도로 인해서 전세값이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때문에도 아마 전세 가격이 한 3개, 4개로 분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3개로 분리됐었는데 이거 더 더 분리되는 불러드릴 건가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뭐 서민의 실수요자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우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 방식은 어떤 식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까요?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런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와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시장 안에 있었다라면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또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동하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대표님은 만약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 타이밍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무릎하고 허벅지 사이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바닥에 사게 되면 사실 그게 좀 더 불안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신호를 보고 조금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좋은데, 그 반등 신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에서 빨강에서 파랑으로 턴할 때, 그때를 조금 눈여겨보면, 이거 다 답안지인데, KB에 나오는. 왜 안 보시고 계셨어요? 예, 그거 보면 됩니다,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 근데 현장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데이터가 월요일 날 측정해서 금요일 날 발표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더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가 나올 수 있어서 더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하면 그 타이밍이 제일 빨강에서 파랑으로 돌아갈 때 그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거주를 만약에 목적으로 사더라도 이왕이면 좀 오르는 곳 사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규제에서도 바닥을 좀 지키거나 혹은 약간 오르고 있는 이런 지역들엔 어떤 공통점이 좀 있나요? 제 그 지역에서는 지금 보면은 대규모로 신축 단지가 들어오는 곳이 사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뭐 신축 들어와서 집값을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개가 동시에 입주를 한다거나 신축 단지가 형성되는 곳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생각해보면 마포 아현 뉴타운이라는 뉴타운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옥소동이나 금호동 일대의 재개발 단지에서 신축으로 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포와 성동구를 조금 주목했죠. 그런데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동작구와 동대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동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동동을 주목하라. 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흑석 뉴타운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나오고요. 동대문구에서는 답신리 뉴타운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문희경 뉴타운도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죠. 아마도 이제 우리는 마용성보다 동동을 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동. 자, 안 그래도 요 이문희경 쪽에서 뭐 5구, 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12억까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게 동부권에서는 사실 좋은 단지 그리고 대표적인 단지, 그러니까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시세를 리딩하게 되면 노도강 부분에서도 그것을 자극을 받겠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혹시 꼭 좀 피해야 될 이런 지역이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좀 있나요? 피해야 할 지역은요, 지도상에서 지적도를 한번
한번 클릭해보면 지적도에서 파랑이 많은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즉 허벌판. 옆에 뭔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많은 거, 그리고 어떤 지역의 끝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은 저평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실거래가도 많이 뜨고 바로 뭐 신고가 나오는 거 바로 알고 그렇게 되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그 가격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저평가다, 이거는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르면 아직까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격이 결국에는 네, 가장 말해주는 효율적인 거죠. 말해주는 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주택자분들은 여전히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지역이 좀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은 먼저 청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신이 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청약을 할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다 하고 뭐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약은 계속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청약은요, 사실 김장하고 똑같아요. 1년에 김장을 단 한 번 담그잖아요. 그래서 청약은요, 그 해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순간이 있죠. 2023년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그랬고요. 2024년도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고척 프로지오 힐스테이트라든지 메디알레 같은 것들이 저가점으로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번 청약에서 저는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떨어질 만도 해요. 맨날 김장 담그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잘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KB 같은 경우 사이트에서도 분양단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눈여겨보고 내가 이 시점에 이걸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단지,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때를 조금 노리셔야 됩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건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짝금이 있는 거는 사실 당첨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나올 만한 분양 예정 단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내가 언제까지 청약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청약에 당첨이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돼요. 기운을 이렇게 불어 원기옥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부동산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딱 들어갈 때 네. 뭐 혹시 하면 좋을 질문이라든지 혹은 공인중개사분께서 좋아하는 손님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꿀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현직 공인중개사이면서도 생각할 때는 제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금매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금매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되는데 애티튜드부터 그런 걸 보여야 됩니다. 제발 배낭 메고 가지 마세요. 배낭 메고 공부하러 가는 거 딱 티나요. 진짜 살 것처럼 하면요, 그냥 이마트 가방 들고 가세요. 동네 마실 온 것처럼. 그래서 딱 해서 나는 이거를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들어가기 직전부터 눈으로 쏘고 들어가세요. 쭈삐쭈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은요, 1번, 2번, 3번 물건도 있지만 그 순위도 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금매를.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금매 있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한테 하겠어요? 아니면 저는 돈이 얼마 있고요, 얼마까지 살 수 있고요,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 것처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은 좋아하죠. 네. 자, 그럼 실제 중개사로서 네. 난 진짜 이런 손님과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어느 순간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 명확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좋은 집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의 조건을 만약에 갖고 오면 5개로 줄여봐라. 네가 절대 포기 못하는 걸 해봐라 하면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단지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그런 손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 중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고 자신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까지 다 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건 찾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런 물건도 잘 거래가 되는 거죠. 왠지 대표님한테는 내가 한두 개의 단지를 못 고르더라도 요거 이게 좀 추천받으러 이렇게 오실 손님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순위를 매겨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단지가 1, 2, 3번이라고 하면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금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대표님은 뭐 기존의 아파트 신축 단지를 소개를 해주는 편인가요? 혹은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추천해 주시는 돈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최근에 재건축 단지를 조금 많이 추천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사실 세 가지 정도지만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게 엄청 힘드니까 그거를 감내하겠냐. 사실 신축도 좋고 재건축 단지도 좋지만 그거는 삶의 어떤 사람마다의 개인의 취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중개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는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매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매의 기준은 한 세 가지로 저는 잡는데요. KB 시세보다 낮은 경우, 아니면 경매가보다 낮은 경우. 얼마만큼 낮아야 되죠? 경매가보다 낮다라고 하면 거의 금매죠. 얼마보다는 사실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가, 하한가, 상한가가 있으면 중간가에서 하한가 가격으로 중간이 이제 나오면 그거는 금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거의 그 미치면 진짜 싼 거죠. 네. 금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 실거래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전 실거래가에서 실거래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이제 등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거래가가 오르지 않는 직전 가격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지금 거래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높은 가격이 있는지 그것도 판단하면 금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금매가 나오면 바로 계좌를 0.5초 만에 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임장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안 다니는 곳은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도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임장을 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0.5초 만에 계좌를 외치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임장을 다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준이 있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스피드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금매는 스피드다. 그렇군요. 금매는 스피드다. 자,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좀 골라서 이제 최종 결정을 만약에 뭐 앞두고 있다면 네. 꼭 체크해봐야 할 이런 포인트라든지 혹은 대표님만의 어떤 그 하겠다라는 이런 결정 기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하겠다라는 기준은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황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황금 타이밍은 바로 계좌를 주고받을 때거든요. 매수자는 계좌를 쏠 때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는 계좌를 주면 다 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매도자는 계좌를 절대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계좌를 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계좌 안에서 그리고 문자 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계약의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걸 나중에 번복하기라는 조금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자 주고받을 때, 계좌 주고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을 만약에 썼다. 네. 그러면 이게 계약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없고 그건 계약금이라고
된다라고 처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배액배상이라든지 기준이 그게 되겠지만 거의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만약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조금 많이 넣어야 됩니다. 배액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가계약금을 조금 넣고 그 현장에서 협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그 문자를 주고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하는지를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부수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대표님. 네. 한번 재건축, 재개발 시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재건축 이번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는 않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신축 시장으로 달려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이전이냐, 혹은 사업 시행이냐, 관처냐, 멸실되고 나서냐, 이 투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 이 투자 타이밍 이른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진척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최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재개발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갔다가 여기 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어요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안 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버텨서 새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 긴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또 매도를 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상승분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시 인가 이후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사업시 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청약때. 그럼 모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형도 안에는 조합원이 얼마, 일반 분양분이 얼마, 이런 게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들어간다면 내가 끝까지 이제 된 다음 신축 단지가 돼서 입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요즘 공사비나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의 분담금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투자지인가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강남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강남에 지어지나 안 강남에 지어지나 공사비는 똑같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시세 상승이 많이 나는 그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사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고르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혹시 대표님이 좀 그래도 좀 팁 하나, 노하우 하나 좀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 혹시 있나요? 추천하고 싶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던 구역은 워낙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막상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거라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 이제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주를 할지를 정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주를 안 해도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신속통합기획에서도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안 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주민의 열의와 그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런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부동산은 결국에는 뭐 월세 수익, 임대 수익 혹은 이제 시세 차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혹시 재건축, 재개발 이 투자하는 게 맞나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재건축 투자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식만 좋은 거죠.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꿀팁을 드린다면 공시지가가 높은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네,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생각한다면 공시지가가 높아질 지역, 높은 지역에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세가 좀 잘 나가는 지역으로 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집으로 월세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거죠. 대표님, 제가 한번 대표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네. 여태까지 한 100건 이상의 네. 매매 계약서를 네, 작성하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와,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매매 계약을 많이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 하면 뭐 네. 1년에 그렇게 나누면 별로 그렇게 되지는 아, 않습니다. 그러네요. 오래 네.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종목을 바꿔가면서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상품은 다 해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시기마다 좀 그 가격이 상승되는 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축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청약만 저는 10번 이상 당첨이 됐고요. 정말요? 지금도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당첨으로 당첨이 되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10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는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예전에 투자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내 집 하나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다른 한 채, 이렇게 1+1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월세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월세로 받게 되면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내 집 마련, 내 집 테크인 것 같습니다. 아. 또 대표님 모셨으니까 청약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순위 청약 반응 여전히 좀 뜨거운데요. 지금 청약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사실 6.17 대책 이후 청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가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전 같은 12억의 분양가라고 하면 60% 중도금 대출이 나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딱 50%, 6억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출을 내게 되면 또 이제 잔금 시에 뭐 처분 조건이라든지 전입 조건이 이제 따라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다시 바뀌었죠.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바뀌어서 무순위 청약도 이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높고 낮은 지역은 또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당 후곰이라고 했나요? 일단 네.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해보자. 네. 이래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뭐 이런 규제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신청을 해야 되나요? 무순위 청약은 3개 정도 되는데요. 진짜 무순위, 그 다음에 임의 공급, 그 다음에 계약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취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취소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덜컥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그런데 무순위라든지 임의 공급은 괜찮아요. 선당 후곰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하기 전에 잘 덜덜 떨면서 선생님이 이거 대출 나와요? 선당 후곰이야. 질문 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 취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인 청약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덜컥 당첨되면 청약 통장을 날리거나 그리고 이제 가점도 이제 그 청약 통장 가점이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해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뭐 청약이 좋은 건 알겠는데 무작정 또 기다릴 수만은 또 없는 방법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그래서 1년을 한번 분양 예정 단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하고 미뤄지는 게 바로 분양을 늦게 할수록 분양가가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단지들은 늦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시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나오는 게 확정적이니까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검단 신도시, 파주 운정,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안에 사전 청약이 이제 본 청약으로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할 건지를 조금 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네, 우선이겠군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우리 대표님께 연락하면 주시는 건가요? KB 사이트에 보면 분양이란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분양 단지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현재 뭐 예정 중인 청약 중에서 혹시 대표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이런 곳 좀 한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DH 클래스터. 아. 반포주공 1단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져요. 네. 커뮤니티만 봐도 아이스링크, 오페라 하우스, 대강당,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냥 꿈꾸는 거죠. 저렇게 사는 곳이 있구나. 최고의 플렉스는 뭐 슈퍼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는데 저는 최고의 플렉스는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당첨되셨다고 하면은 사전 점검 때 불러주세요. 사전 점검 때 안 가면 힘들더라고요. 다시 이번에 또 메이플자에도 사전 점검 갔다 왔는데 길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군요. 자, 저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때 외면받던 이제 소규모 정비 주택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다고 해요. 뭐 지금 이 시점이라면 좀 한번 주목해 볼 만한가요? 아니면 좀 시기상조일까요? 소규모는 소규모일 뿐이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의 특징이 있거든요. 6자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역 대신 초상뷰라고 얘기합니다. 역세권, 대단지, 신축, 초등학교 상권 뷰. 그것만 가져도 6점을 먹고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대단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지를 워낙에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단지 기준은 뭐 KB 부동산의 뭐 1000세대 이상으로 필터링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택시 아저씨가 바로 말하면 바로 가는데 잘 인지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적은 돈으로 신축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입지를 조금 보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정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처럼 이제 공공주도의 분양도 이제 앞으로 이 정부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상품들은 좀 어때 보이세요? 사실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도 자기 자본에 맞다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공공전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살다가 전환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기본주택이라는 걸 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요.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임대로 좀 오래 사는 정책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공공으로 조금 전환될 때 좀 더 그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단순하게 임대 정책으로 해서 임대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임대를 살아도 좋은 공간, 좋은 장소,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요. 한번 한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집 마련했던 그 순간이 진짜 떠오르는데요. 정말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오르던 안 오르던 그건 상관이 없고요. 나는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뻤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정말 뛰어놀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온 가족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런 보금자리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IMFP 정지영 대표님과 함께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투자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공급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